서울의 밤은 화려한 불빛과 함께 그 빛이 닿지 않는 깊은 그림자를 품고 있었다. 강바람은 그 그림자의 주인이었다. 그는 버려진 옥상과 복잡한 골목길을 자신의 왕국으로 삼아 도시의 가장 낮고 어두운 곳에서 살아남는 법을 터득했다. 그의 눈은 굶주린 늑대처럼 날카로웠고 그의 몸은 도시의 어떤 장애물도 통과할 수 있는 바람처럼 가벼웠다. 그는 이곳의 왕이자 동시에 가장 외로운 생존자였다. 그날 밤도 그는 가장 높은 옥상 난간에 앉아 자신의 왕국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발밑에서는 약한 아이의 빵을 빼앗으려는 불량배들의 시시한 다툼이 벌어지고 있었다. 그는 한숨을 쉬며 작은 돌멩이 하나를 집어들었다. 그리고는 정확하게 골목길 저편의 낡은 양철 쓰레기통을 향해 던졌다. 깡! 하는 날카로운 금소금이 골목 전체를 울렸고 불량배들은 경찰이라도 나타난 것처럼 착각하며 혼비백산하여 흩어졌다. 그것이 강바람의 방식이었다. 그는 힘을 낭비하지 않았다. 그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영역의 질서를 유지했다. 그에게 이곳은 단순한 생존 공간이 아니었다. 자신과 같은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다른 약한 존재들을 지켜야 할 책임이 있는 곳이기도 했다. 바로 그때 그의 왕국에 어울리지 않는 이질적인 존재가 침입했다. 거대한 검은색 세단 한 대가 길을 잘못 든 것처럼 좁은 골목 안으로 서서히 들어오고 있었다. 그 순간 골목의 양쪽 끝이 거대한 트럭에 의해 동시에 막혔다. 함정이었다. 트럭에서 내린 검은 옷의 남자들이 쇠 파이프를 든 채 세단을 향해 다가갔다. 그들은 망설임 없이 차의 유리창을 박살내고 뒷좌석에 앉아있던 한 사람을 거칠게 끌어냈다. 값비싼 정장 차림의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었다. 남자들은 노인을 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무자비하게 폭행하기 시작했다. 강바람은 그 광경을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이것은 단순한 강도 사건이 아니었다. 그들의 움직임에는 명확한 사리가 담겨 있었다. 이것은 그의 영역에서 벌어진 명백한 규칙 위반이었다. 그는 개입하고 싶지 않았다. 위험한 일에 얽히는 것은 거리의 생존 법칙에 어긋나는 일이었다. 하지만 바닥에 쓰러진 채 고통스럽게 신음하는 노인의 모습은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잠들어 있던 무언가를 건드렸다. 그는 움직였다. 그는 정면으로 맞서는 대신 어둠과 지형을 자신의 무기로 삼았다. 그는 옥상 위에 쌓여있던 낡은 공병들을 집어들어 남자들의 머리 위로 던졌다. 요란한 파열음과 함께 유리 조각들이 쏟아져 내리자 남자들은 혼란에 빠졌다. 그 틈을 타 그는 낡은 배수관을 타고 순식간에 땅으로 내려왔다. 그리고는 주변에 있던 쓰레기 더미에 불을 붙여 자욱한 연기로 그들의 시야를 가려버렸다. 젠장 놈들이 더 있어 남자들 중 하나가 소리쳤다. 그들은 갑작스러운 혼란 속에서 우왕좌왕하기 시작했다. 강바람은 그 틈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영희 속을 뚫고 들어가 쓰러져 있던 노인을 부축했다. 그리고는 오직 자신만이 아는 미로처럼 얽힌 좁은 골목길을 향해 사라졌다. 남자들은 뒤늦게 그들을 쫓았지만 이미 두 사람은 어둠 속으로 완전히 모습을 감춘 후였다. 안전한 은신처에 도착한 후 강바람은 노인의 상태를 살폈다. 그는 몇 군데 타박상을 입었지만 다행히 큰 부상은 없어 보였다. 노인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자신을 구해준 소년을 믿을 수 없다는 눈으로 쳐다보았다. 더러운 옷과 헝클어진 머리, 그리고 깡마른 몸. 하지만 그의 눈은 그 어떤 보석보다 더 날카롭고 강렬한 빛을 뿜어내고 있었다. 고맙다 얘야. 네가 아니었으면 노인은 즉 대호그룹의 최진혁 회장은 평생의 습관처럼 지갑을 꺼내려 했다. 그는 모든 문제를 돈으로 해결하는 데 익숙한 사람이었다. 그는 두둑한 현금 뭉치나 자신의 명함을 건네며 보상을 약속하려 했다. 하지만 그의 행동을 본 강바람의 얼굴에
노골적인 경멸의 미소가 떠올랐다. 그는 코웃음을 쳤다. 돈은 됐어요. 그의 목소리는 그의 눈빛만큼이나 차가웠다. 대신 교훈 하나를 알려드리죠, 영감님. 여긴 당신 같은 사람들이 놀러오는 동물원이 아니에요. 당신의 그 비싼 시계나 구두가 여기서는 당신의 목숨을 재촉하는 표적이 될 뿐이라고. 다시는 오지 마. 그는 마지막 말을 남기고 미련 없이 돌아서서 다시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홀로 남은 최진혁 회장은 멍하니 서 있었다. 그는 평생 동안 그 누구에게서도 그런 종류의 경멸을 받아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그는 모욕감 대신 기묘한 흥미와 함께 서늘한 충격을 느꼈다. 그는 자신을 배신한 혈육의 칼날 아래서 죽을 뻔했고 아무런 상관도 없는 거리의 소년에게 목숨을 구원받았다. 그는 깨달았다. 자신의 성이 얼마나 썩어 있었는지, 그리고 성 바깥에 어떤 진정한 보석이 숨겨져 있었는지를. 그는 결심했다. 반드시 그 소년을 다시 찾아야만 한다고. 그날 밤의 습격은 최진혁 회장의 늙은 육체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지만 동시에 그의 혼란스러운 정신을 그 어느 때보다 명료하게 만들었다. 그는 자신의 집무실에 앉아 어둠 속에서 마주쳤던 그 거칠고 날카로운 소년의 눈빛을 떠올렸다. 그는 깨달았다. 자신의 가장 가까운 곳에 자신의 목을 노리는 배신자가 숨어 있다는 것을. 그의 사위이자 그룹의 부회장인 박태석. 그의 위선적인 미소 뒤에 숨겨진 탐욕을 그는 너무 늦게 알아차렸다. 최 회장은 더 이상 자신의 성 안에 있는 그 누구도 믿을 수 없었다. 모두가 적이거나 혹은 적이 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협이었다. 그는 완전히 고립되었다. 바로 그때 그의 뇌리에 다시 한번 소년의 얼굴이 떠올랐다. 돈을 경멸하던 그 오만한 눈빛, 그리고 자신의 영역을 지키려던 야생 늑대와도 같은 기갈. 그는 결심했다. 그 소년을 자신의 칼로 삼기로. 썩어빠진 자신의 왕국을 정화할 외부에서 온 이질적이고 위험한 칼날로 그는 평생을 함께한 오 비서에게 단 하나의 기묘한 명령을 내렸다. 그 아이를 찾아오게. 골목에서 나를 구해준 그 아이. 그룹의 모든 자원을 동원해서라도 반드시 내 앞에 다시 데려와. 오 비서는 회장의 의도를 알 수 없었지만 묵묵히 고개를 숙이고 임무를 수행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임무는 생각보다 훨씬 더 어려웠다. 강바람이라는 이름의 소녀는 이 도시의 그 어떤 기록에도 존재하지 않는 유령과도 같은 존재였다. 오 비서의 팀은 구식의 탐정처럼 소년이 마지막으로 목격되었던 골목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곳의 사람들은 낯선 외지인들을 향해 굳게 입을 닫았다. 그들에게 강바람은 단순한 불안가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들의 질서를 지켜주는 보이지 않는 왕이었고 그들은 자신들의 왕을 낯선 자들에게 팔아넘길 생각이 없었다. 며칠간의 수색은 아무런 성과도 없이 끝나가고 있었다. 결국 오 비서는 방식을 바꾸기로 했다. 그는 힘으로 그들을 억누르는 대신 그들의 세계로 직접 들어갔다. 그는 허름한 옷으로 갈아입고 며칠 밤낮으로 골목의 노숙자들과 함께 생활하며 그들의 신뢰를 얻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강바람이 가장 아끼는 거리의 가족 중 하나인 폐지를 줍는 한 늙은 할머니에게 접근하는 데 성공했다. 그는 할머니에게 자신의 주인이 강바람에게 큰 은혜를 입었으며 그 은혜를 갚고 싶어 한다고 설득했다. 그날 밤 오 비서는 마침내 강바람과 다시 마주했다. 그는 버려진 지하철 환풍구 위에서 도시의 야경을 무심하게 내려다보고 있었다. 날 찾아온 이유가 뭐지? 그 영감탱이가 보냈나? 바람의 목소리는 여전히 날카롭고 경계심으로 가득했다. 오 비서는 변명하지 않고 최진혁 회장의 제안을 그대로 전달했다. 회장님께서 자네를 만나고 싶어 하시네. 감사의 인사를 직접 전하고 싶어 하셔. 바람은 코웃음을 쳤다. 됐다고 전해.
나는 부자들의 위선적인 노름에 어울려줄 생각 없으니까. 그가 몸을 돌려 다시 어둠 속으로 사라지려던 순간 오 비서가 회장의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다. 회장님께서는 자네의 가족들에 대해서도 알고 계시네. 꽃 파는 할머니 아픈 동생을 둔 꼬마 아이까지. 회장님께서는 그들에게 따뜻한 집과 안정적인 일자리, 그리고 필요한 모든 의료 지원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네. 자네가 우리와 함께 가준다는 조건에 그것은 강바람이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이었다. 그것은 그의 유일한 약점, 그의 가족을 향한 맹목적인 충성심을 겨냥한 것이었다. 그는 분노했다. 자신의 순수한 마음을 더러운 거래의 대상으로 삼은 그들의 방식에 치가 떨렸다. 하지만 그는 동시에 자신 때문에 평생을 고통 속에서 살아야 했던 가족들에게 찾아온 단 한 번의 기회를 외면할 수도 없었다. 그는 선택의 기로에 섰다. 오랜 침묵 끝에 그는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굴복이 아닌 새로운 전쟁을 선포하는 자의 목소리였다. 좋아, 가지. 대신 조건이 있어. 만약 내 가족들에게 손가락 하나라도 건드리거나 이 모든 게 당신들의 장난이었다는 게 밝혀지면 그땐 당신들 모두를 후회하게 만들어주겠어. 그는 스스로 적의 심장부로 걸어 들어가기로 결심했다. 다음 날 아침 강바람은 검은색 세단에 몸을 실었다. 그는 자신이 태어나고 자랐던 냄새나고 더럽지만 자유로웠던 그림자의 왕국을 뒤로 했다. 차창 밖으로 서울의 화려한 빌딩 숲이 그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악마와 거래를 했다고 생각했다. 자신의 자유를 팔아 가족의 안위를 산 것이라고. 그는 이제 더 거대하고 위험한 정글 속으로 희생양이 아닌 새로운 포식자가 되기 위해 걸어 들어가고 있었다. 최진혁 회장의 저택은 성이라기보다는 거대한 요새에 가까웠다. 높은 담장과 철통 같은 경비, 그리고 감정이라고는 조금도 느껴지지 않는 차가운 대리석과 유리로 만들어진 공간. 강바람은 그곳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자신이 이전보다 훨씬 더 위험하고 외로운 정글 속으로 들어왔음을 직감했다. 그는 이제부터 강바람이 아닌 최진혁 회장의 양아들, 최바람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살아야만 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새로운 가족들을 마주했다. 회장의 외동딸이자 날카로운 지성과 차가운 아름다움을 가진 최수희, 그리고 그녀의 남편이자 대호그룹의 부회장인 박태석. 그들은 세상에서 가장 완벽하고 이상적인 재벌가 부부처럼 보였다. 하지만 바람은 그들의 가면 뒤에 숨겨진 진짜 얼굴을 읽을 수 있었다. 최수희의 눈에는 굴러 들어온 돌멩이를 보는 듯한 노골적인 경멸이, 그리고 박태석의 부드러운 미소 뒤에는 자신의 영역을 침범한 경쟁자를 탐색하는 포식자의 교활함이 숨겨져 있었다. 만나서 반갑다 바람아. 이제부터는 나를 형님이라고 부르렴. 박태석은 친근하게 그의 어깨를 두드렸지만 그의 손길에서는 어떤 온기도 느껴지지 않았다. 바람은 거리에서 배운 대로 순진한 미소로 고개를 숙이며 그들의 거짓된 환대에 화답했다. 식사 시간은 그에게는 고문과도 같았다. 그들은 마치 그의 수준을 시험이라도 하듯이 그가 알지 못하는 복잡한 식사 예절과 어려운 정치 경제 용어들을 섞어가며 대화를 나누었다. 그들은 바람이 어리숙한 실수를 저지르기를, 그래서 그의 천박한 근본을 드러내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바람이는 밖에서 살 때 주로 뭘 했니? 최수희가 마치 더러운 것을 묻는 듯한 뉘앙스로 물었다. 바람은 당황하지 않았다. 그는 포크를 내려놓고 그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대답했다. 살아남았습니다. 그의 짧고 담백한 대답에 식탁에는 순간 정적이 흘렀다. 이 방에 계신 많은 분들이 아마 평생 동안 한 번도 해보지 않으셨을 바로 그 생존이라는 것을 매일매일 했습니다. 그의 말에는 어떤 분노나 자기 연민도 없었다. 오직
거부할 수 없는 진실의 무게만이 담겨 있었다. 박태석의 미간이 미세하게 좁혀졌다. 그날 밤 최진혁 회장은 바람을 자신의 서재로 불렀다. 그는 식사 자리에서의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이곳은 네가 살던 골목보다 훨씬 더 위험한 정글이다. 노회한 왕이 새로운 후계자에게 첫 번째 가르침을 내렸다. 이곳의 모든 사람들은 가면을 쓰고 있지. 심지어 나조차도. 그러니 아무도 믿지 마라. 네가 믿어야 할 것은 오직 너 자신의 눈과 판단력뿐이다. 보고 듣고 그리고 배워라. 최 회장의 말은 바람에게 그가 이곳에 온 진짜 이유를 깨닫게 해주었다. 그는 단순한 자선사업의 수혜자가 아니었다. 그는 늙은 왕이 자신의 왕국을 위협하는 반역자를 색출하기 위해 체스판 위에 올려놓은 비밀스러운 기물 조커였던 것이다. 그는 자신이 이 게임에 참여하기로 한 대가를 확인하고 싶었다. 제 가족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최 회장은 말없이 벽에 걸린 대형 스크린에 전원을 켰다. 화면에는 바람의 옛 동네 모습이 나타났다. 하지만 그곳은 더 이상 낡고 허름한 곳이 아니었다. 깨끗한 임대 아파트와 최신식 의료시설이 들어서 있었고 그의 거리 가족들은 더 이상 추위와 굶주림에 떨지 않고 있었다. 화면 속에서 꽃 파는 할머니가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거래가 헛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 그날 밤 바람은 자신의 평생을 살았던 옥탑방보다 더 큰 새로운 방에 홀로 남았다. 그는 값비싼 실크 잠옷을 입고 있었지만 마치 가시 돋친 갑옷을 입은 것처럼 불편했다. 그는 거대한 통유리창 앞에 서서 밖을 내다보았다. 저택에 완벽하게 조경된 정원 너머로 서울의 화려한 야경이 펼쳐져 있었다. 그는 이제 모든 것을 가졌지만 동시에 모든 것을 잃었다. 그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그는 이제 이 새로운 정글에서 살아남아야만 했다. 단순히 생존하는 것을 넘어 이곳의 왕이 되어야만 했다. 그는 이곳의 규칙을 배우고 그 규칙을 이용하여 자신을 이 더러운 게임의 말로 이용하려는 모든 자들을 뛰어넘을 것이었다. 그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더 이상 거리의 소년이 아니었다. 그의 눈에는 진흙탕 속에서 마침내 왕관을 차지하려는 젊은 왕의 냉혹한 결의가 깃들어 있었다. 최진혁 회장은 자신의 새로운 아들을 시험대에 올리기로 결심했다. 그는 박태석 부회장을 비롯한 모든 임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강바람에게 첫 번째 임무를 부여했다. 그것은 그룹의 가장 큰 골칫덩어리인 대우물류의 경영 실태를 분석하고 수년째 계속되는 적자의 원인을 찾아내라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과제였다. 대우물류는 박태석의 오랜 충신들이 장악하고 있는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성역과도 같은 곳이었다. 박태석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가 저 근본 없는 놈을 내쫓기 위한 완벽한 명분을 만들어 주었다고 생각했다. 회계 장부라고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을 거리의 불안가가 대한민국 최고의 회계사들도 포기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리가 없었다. 그는 바람이 처참하게 실패하고 모두의 웃음거리로 전락할 그날을 여유롭게 기다렸다. 바람은 창문도 없는 작은 사무실에서 산더미처럼 쌓인 회계 장부와 씨름하기 시작했다. 그는 복잡한 회계 용어나 재무 이론을 알지 못했다. 처음 며칠 동안 그는 그저 무의미한 숫자들의 미로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맸다. 그는 자신이 이 새로운 세계에 어울리지 않는 존재일지도 모른다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느끼는 패배감에 휩싸였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방식을 바꾸기로 했다. 그는 숫자를 이론으로 분석하는 대신 그가 가장 잘하는 방식으로 접근하기 시작했다. 바로 패턴을 읽는 것이었다. 그는 모든 장부를 바닥에 펼쳐놓고 거대한 데이터의 지도를 만들었다. 그는 숫자를 숫자로 보지 않았다. 그는 돈의 흐름 리듬, 그리고 그 안에서 반복되는 미세한 불협화음을 찾기 시작했다. 며칠 밤낮으로 그는 거의 먹지도 자지도 않은 채
숫자의 세계에 몰두했다. 그러던 중 그의 눈에 아주 이상한 패턴 하나가 들어왔다. 수백 대의 화물 트럭에 대한 유류비와 수리비 내역. 각각의 보고서에서는 아주 미미해서 누구도 신경 쓰지 않을 정도의 작은 금액이었지만 그 오차가 수년 동안 수백 대의 트럭에서 동일한 패턴으로 반복되고 있었다. 그것은 우연한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설계된 시스템이었다. 그는 그 작은 실마리를 놓치지 않았다. 그는 특정 정비소와 주유소에서만 그 비용이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그는 임원처럼 행동하는 대신 예전의 강바람으로 돌아갔다. 그는 허름한 옷으로 갈아입고 직접 그 정비소와 주유소의 주소지를 찾아갔다.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유령 회사들의 텅 빈 창고뿐이었다.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이것은 단순한 경영 실수가 아니었다. 이것은 회사 내부의 누군가가 유령 회사를 통해 조직적으로 자금을 빼돌리고 있는 거대한 횡령 사건이었다. 그는 유령 회사들의 소유주를 추적했고 그 끝에는 대우물류의 이사이자 박태석의 오른팔인 한 인물의 이름이 있었다. 그는 마침내 늙은 왕의 성벽에 생긴 첫 번째 균열을 찾아낸 것이었다. 보고 당일 대우그룹의 회의실에는 모든 임원들이 모여 있었다. 모두가 거리의 소년이 어떤 변명을 늘어놓으며 자신의 무능함을 고백할지 기대하고 있었다. 바람은 연단에 서서 자신이 준비해온 보고서를 펼쳤다. 그것은 복잡한 재무분석 보고서가 아니었다. 그것은 한눈에 모든 것을 파악할 수 있는 범죄의 지도였다. 그는 스크린 위에 자신이 발견한 모든 비리의 연결고리를 시각적으로 그려보였다. 어떻게 돈이 새어나갔는지, 누가 그 돈을 받았는지, 그리고 그 돈이 최종적으로 어디로 흘러 들어갔는지. 그의 설명은 간결하고 논리적이었으며 그가 제시하는 증거는 반박의 여지가 없었다. 회의실은 충격적인 침묵에 휩싸였다. 특히 박태석의 얼굴은 분노와 당혹감으로 하얗게 굳어 있었다. 그날 대우물류의 이사를 포함한 모든 관련자들은 그 자리에서 해임되고 검찰에 고발되었다. 강바람은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던 문제를 해결했을 뿐만 아니라 그룹의 거대한 암적인 존재를 스스로의 힘으로 도려냈다. 최진혁 회장은 경악과 함께 깊은 존경심이 담긴 눈으로 자신의 새로운 아들을 바라보았다. 그는 자신이 길거리에서 주워온 것이 평범한 조약돌이 아니라 아직 세공되지 않은 거친 다이아몬드 원석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소년의 첫 번째 시험은 왕국의 모두를 충격에 빠뜨린 완벽한 승리로 끝이 났다. 대우 물류 사건으로 강바람은 하루아침에 그룹의 영웅으로 떠올랐다. 하지만 그를 향한 찬사는 박태석의 심장에 박히는 날카로운 비수와도 같았다. 그는 자신이 길거리에서 주워온 하찮은 돌멩이라고 여겼던 존재가 사실은 자신의 왕국을 위협할 수 있는 날카로운 이빨을 숨긴 늑대 새끼였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더 이상 방관할 수 없었다. 그는 늑대의 이빨을 뽑아버리기로 결심했다. 그는 바람에게 경영 수업이라는 명목으로 그룹이 비밀리에 추진하고 있던 해외 기술, 특허, 인수 프로젝트에 대한 접근 권한을 주었다. 그것은 그룹의 미래가 걸린 극도의 보안이 요구되는 1급 기밀이었다. 그는 바람에게 이것이 너를 신뢰한다는 증거라며 인자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하지만 그것은 거미가 나비를 향해 자신의 거미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자랑하는 것과 같았다. 며칠 뒤 예상대로 사건이 터졌다. 대우그룹과 특허 인수를 놓고 경쟁하던 라이벌 회사가 대우그룹의 비밀 협상 전략을 먼저 공개해버린 것이다. 협상은 파기 직전까지 갔고 회사의 주가는 다시 한번 폭락했다. 즉시 내부 감사가 시작되었고 박태석이 미리 심어놓은 감사팀은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냈다. 바로 강바람의 계정으로 기밀 파일이 외부로 전송된 서버 로그 기록이었다. 모든 증거는 완벽하게 조작되어 있었다. 박태석의 기술팀은 바람이 프로젝트 데이터에 접근한 기록을 이용하여
그가 마치 정보를 유출한 것처럼 디지털 흔적을 만들어냈다.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었고 바람은 지난번과는 정반대의 위치에 서게 되었다. 그는 영웅이 아닌 회사를 배신한 파렴치한 범죄자로 지목되었다. 박태석은 비통한 표정을 지으며 이 모든 것이 자신의 불찰이라고 말했다. 제가 그 아이를 너무 믿었습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을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의 완벽한 연기에 이사들은 분노하며 바람을 비난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처음부터 저 근본 없는 아이를 믿어서는 안 되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진혁 회장은 깊은 혼란에 빠졌다. 그는 바람을 믿고 싶었지만 눈앞의 디지털 증거는 너무나도 명백했다. 무엇보다 자신이 직접 그에게 프로젝트 접근 권한을 주었기에 그에게도 책임이 있었다. 그는 바람을 보호할 수도 내칠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졌다. 바람은 처음으로 이 거대한 성 안에서 완벽하게 고립되었다. 모두가 그의 변명을 혹은 눈물 섞인 호소를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바람은 패닉에 빠지지 않았다. 그는 거리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살아남는 법을 수도 없이 경험했다. 그는 침착하게 자신을 둘러싼 함정의 패턴을 읽기 시작했다. 그는 이사들을 향해 그리고 박태석을 향해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다.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그의 차분한 목소리에 시끄럽던 회의장이 조용해졌다. 만약 경쟁사가 정말로 우리의 비밀 정보를 손에 넣었다면 왜 그것을 언론에 공개했을까요? 조용히 뒤에서 우리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특허를 인수하는 것이 훨씬 더 이득이었을 텐데 말입니다. 그들의 행동은 마치 우리와의 협상을 깨뜨리는 것 자체가 목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은 산업 스파이어의 소행이라기보다는 내부의 누군가가 회사를 공격하기 위해 꾸민 사보타주처럼 느껴집니다. 그의 예리한 지적에 회의장의 공기가 미묘하게 바뀌었다. 몇몇 이사들이 그의 말에 일리가 있다고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박태석은 당황한 기색을 애써 감추며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억측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하지만 의심의 씨앗은 이미 뿌려진 후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백한 증거 앞에서 바람의 입지는 여전히 불리했다. 결국 이사회는 그에게 모든 직무를 정지시키고 최종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택에 연금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그는 하루아침에 영웅에서 역적으로 추락했다. 그는 회의장을 나오며 복도에서 박태석과 스쳐 지나갔다. 박태석의 얼굴에는 승리자의 오만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바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조용한 눈빛으로 메시지를 보냈다. 나는 당신이 한 짓을 알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끝이 아니다. 그는 비록 전투에서는 패배했지만 적의 계획에 숨겨진 치명적인 허점을 발견했다. 이제 그에게 필요한 것은 그 허점을 파고들어 진실을 증명해줄 외부의 조력자였다. 그는 자신의 방에 갇힌 채 다음 수를 생각하기 시작했다. 이 더럽고 비열한 게임에서 자신과 함께 싸워줄 단 한 사람을, 자택연금. 그것은 강바람에게 내려진 형벌이자 동시에 그에게 주어진 기회였다. 그는 모든 직무에서 배제되었고 저택 밖으로는 한 발짝도 나갈 수 없었다. 하지만 그는 처음으로 자신을 올가매던 감시와 기대의 시선들로부터 벗어나 온전히 자신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그는 이 조용한 감옥 안에서 방역을 위한 칼날을 갈기 시작했다. 그는 알고 있었다. 이 싸움은 자신 혼자만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그에게는 이 재벌이라는 거대한 성의 내부 구조를, 그리고 박태석이라는 적의 약점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또 다른 눈이 필요했다. 그는 숨겨두었던 대포폰을 이용해 과거 대우그룹과 관련된 모든 인물들을 샅샅이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는 특히 박태석에 의해 억울하게 밀려나거나 버려진 인물들을 주목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한 사람의 이름을 발견했다. 윤지원. 그녀는 한때
대호그룹에서 가장 촉망받던 천재적인 재무 분석가였다. 하지만 몇 년 전 박태석이 주도하던 부실기업 인수합병 과정에서의 회계 부정을 지적했다가 그의 분노를 사서 업계에서 완전히 매장당한 비운의 인재였다. 그녀는 현재 작은 오피스텔에서 프리랜서 컨설턴트로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다. 바람은 그녀에게 조심스럽게 접근했다. 그는 익명의 암호화된 이메일을 통해 그녀만이 알 수 있는 과거 회계 부정 사건의 핵심 코드를 보냈다. 당신의 입을 막았던 자가 이제는 나의 입을 막으려 합니다. 그에게 대가를 치르게 할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의 메시지에 죽은 듯이 살아가던 윤지원의 눈빛이 되살아나기 시작했다. 그녀는 위험한 제안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호기심과 복수심에 이끌려 만남을 수락했다. 그들은 낡고 허름한 도서관의 가장 구석진 자리에서 만났다. 윤지원은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자신 앞에 나타난 어린 후계자를 쳐다보았다. 왜 나를 찾아왔죠?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 냉소적이었다. 당신도 결국 그들과 똑같은 부류 아닌가요? 이용 가치가 사라지면 나를 다시 한번 버리겠지. 그녀의 마음은 과거의 배신으로 인해 굳게 닫혀 있었다. 바람은 자신을 변명하지 않았다. 그는 재벌 후계자의 가면을 벗고 거리의 생존자로서의 맨 얼굴을 그녀에게 보여주었다. 그는 자신이 겪었던 함정과 그 함정의 논리적인 허점들을 날카롭게 분석하여 설명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배후에 있는 박태석의 진짜 목표와 그가 최진혁 회장을 공격했던 이유까지. 그는 그녀에게 자신 역시 이 거대한 시스템의 피해자임을 증명해 보였다. 나는 그들과 다릅니다. 그가 말했다. 나는 거리에서 자랐고 힘없는 자들이 어떻게 짓밟히는지 뼈저리게 봐왔습니다. 나는 회사를 차지하려는 게 아니에요. 나는 정의를 원할 뿐입니다. 그의 진심 어린 눈빛과 날카로운 지성에 윤지원의 굳게 닫혔던 마음의 벽이 서서히 허물어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의 눈앞에 있는 이 어린 소년에게서 과거 자신이 잃어버렸던 뜨거운 열정과 정의감을 발견했다. 그녀는 마침내 결정을 내렸다. 미친 짓이군요, 거리의 소년. 그녀의 입가에 오랜만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늙은 용의 굴에 조약돌을 들고 뛰어드는 격이니. 하지만 한번 해보죠. 그 늙은 용의 비늘을 우리가 한번 벗겨내 봅시다. 그렇게 진흙탕의 왕과 추방당한 천재 분석가의 위험한 동맹이 결성되었다. 그들의 공조는 즉시 시작되었다. 바람은 저택 안에서 감시의 눈을 피해 최진혁 회장과 박태석의 움직임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그녀에게 전달했다. 윤지원은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그 정보들을 바탕으로 박태석의 자금 흐름과 약점을 분석했다. 그들은 마치 한 몸처럼 움직였다. 거리의 왕은 행동대장이었고 추방당한 천재는 그림자 속에 참모였다. 그들의 첫 번째 목표는 명확했다. 박태석이 그 거대한 부를 축적하고 유지하는 비밀스러운 네트워크, 즉 그의 유령 회사들과 비자금 계좌를 찾아내는 것이었다. 그것은 그의 제국을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기둥이자 동시에 그의 모든 것을 무너뜨릴 수 있는 가장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이었다. 새로운 전쟁의 서막이 올랐고 이제 그들은 더 이상 방어하는 자가 아닌 공격하는 자가 되어 적의 심장부를 향해 칼을 겨누기 시작했다. 강바람과 윤지원의 공조는 보이지 않는 거미줄처럼 박태석의 제국을 서서히 옥죄기 시작했다. 저택에 갇힌 바람은 이제 무력한 죄수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뛰어난 관찰력과 기억력을 이용해 집안을 오가는 모든 서류의 제목과 박태석의 통화 내용 중 스쳐 지나가는 단어들, 그리고 그의 일정까지 모든 사소한 정보들을 기억하고 수집했다. 그리고 밤이 되면 그는 그 조각들을 암호화된 메시지로 윤지원에게 전달했다. 윤지원의 작은 오피스텔은 이제 대호그룹을 해부하는 비밀스러운 작전 본부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바람이 보내온 정보의 조각들을 그녀의 천재적인 재무 분석 능력으로 꿰맞춰 나가기 시작했다. 그녀는 유령처럼 수십 개의 금융 시스템과 데이터베이스 속을 넘나들며 박태석이 남긴 희미한 돈의 흔적을 추적했다. 그녀에게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 유일한 증인이었다. 그들의 첫 번째 실마리는 바람에게 누명을 씌웠던 바로 그 경쟁사에서 나왔다. 윤지원은 그 회사의 재무제표를 분석하던 중 스캔들이 터지기 직전 거액의 컨설팅 비용이 한 유령 회사로 흘러 들어간 사실을 발견했다. 서류상으로는 완벽한 거래였지만 그녀의 직감은 그 돈에 피냄새가 묻어있다고 경고하고 있었다. 그녀는 그 유령 회사의 꼬리를 물고 늘어졌다. 추적은 쉽지 않았다. 박태석은 돈 세탁과 자금 은닉의 귀재였다. 그는 수십 개의 유령 회사를 거미줄처럼 얽어놓아 자금의 출처를 절대로 파악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았다. 하지만 윤지원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녀의 곁에는 복잡한 패턴 속에서 핵심을 꿰뚫어 보는 천재 강바람이 있었다. 그는 그녀가 가져온 데이터를 보고 일반적인 분석가라면 절대 보지 못할 연결고리를 찾아냈다. 이 회사들의 설립일과 폐업일의 패턴을 보세요. 바람이 화상통화 화면 너머로 말했다. 이것들은 무작위가 아니에요. 마치 하나의 생명체처럼 서로를 보호하고 숨겨주기 위해 움직이고 있어요. 이 회사가 공격받으면 저 회사가 나타나 자금을 수혈하는 방식이죠. 꼬리가 아니라 머리를 찾아야 해요. 그의 통찰력에 윤지원은 감탄을 금치 못했다. 그들은 마침내 이 모든 유령 회사들을 지배하는 컨트롤 타워 박태석의 가장 깊숙한 곳에 숨겨진 비자금 계좌의 존재를 파악하는 데 성공했다. 윤지원은 마지막 암호화 방화벽을 뚫기 위해 며칠 밤을 새웠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의 노트북 화면 위로 박태석의 모든 범죄 기록이 담긴 거래 내역이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 두 사람은 숨을 멈췄다. 그곳에는 그들이 찾던 모든 것이 있었다. 바람에게 누명을 씌우기 위해 경쟁사에 흘러들어간 돈의 기록, 그리고 지난 몇 년간 대호그룹의 여러 계열사에서 빼돌린 수천억 원의 횡령 내역까지. 하지만 그들을 진짜로 경악하게 만든 것은 거래 내역 가장 처음에 기록된 하나의 지출이었다. 바로 최진혁 회장이 골목에서 습격당하기 바로 전날 거액의 현금이 한 해결사의 계좌로 인출된 기록.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박태석은 단순히 바람을 쫓아내려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처음부터 자신의 장인이자 그룹의 회장인 최진혁을 살해하고 모든 것을 차지하려 했던 것이다. 바람이 우연히 최 회장을 구한 그 순간 그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살인자의 계획에 끼어들어 그의 새로운 제거 목표가 되어버린 것이었다. 이제 이 싸움의 판도는 완전히 바뀌었다. 이것은 더 이상 경영권 분쟁이나 복수가 아니었다. 이것은 자신들과 최 회장의 목숨이 걸린 생존을 위한 전쟁이었다. 만약 박태석이 자신들의 움직임을 눈치챈다면 그는 두 사람을 영원히 침묵시키기 위해 무슨 짓이든 할 것이었다. 그들은 이제 단순한 비리 경영인이 아닌 냉혹한 살인자를 상대해야만 했다. 그는 회사를 원했던 게 아니었어. 그는 처음부터 회장님의 목숨을 노렸던 거야. 화상통화 너머로 들려오는 바람의 목소리는 위험할 정도로 차갑게 잠겨 있었다. 윤지원의 얼굴 역시 굳어 있었다. 그들은 이제 자신들이 얼마나 위험한 진실의 문을 열어버렸는지를 깨달았다. 새로운 전쟁의 국면이 시작되었다. 이제 그들은 부패한 경영인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괴물을 사냥해야만 했다. 모든 증거를 손에 쥔 강바람은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았다. 그는 최진혁 회장만이 알고 있는 비밀 통로를 통해 그에게 긴급 면담을 요청했다. 다음 날 새벽 두 사람은 저택의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비밀 서재에서 마주 앉았다. 그곳은 외부의 그 어떤 도청이나 감시로부터도
완벽하게 차단된 늙은 왕의 마지막 성격이었다. 바람은 감정적인 비난 대신 냉철한 분석가의 모습으로 자신이 찾아낸 모든 증거들을 최 회장 앞에 펼쳐놓았다. 그는 거대한 스크린 위에 박태석이 수년간 구축해온 유령 회사들의 거미줄 같은 네트워크를 띄웠다. 그리고 그 네트워크를 통해 어떻게 그룹의 자금이 비자금으로 세탁되고 그의 개인적인 부를 축적하는 데 사용되었는지를 논리적으로 설명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는 가장 치명적인 증거를 제시했다. 바로 최 회장이 습격당하기 직전 거액의 자금이 해결사의 계좌로 흘러들어간 거래 기록이었다. 그는 회장님의 회사를 원했던 것이 아닙니다. 바람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그는 처음부터 회장님의 목숨을 원했던 겁니다. 그의 말에 노예한 왕의 눈빛이 위험하게 번뜩였다. 최진혁 회장의 얼굴에서 모든 표정이 사라졌다. 그는 분노하지 않았다. 대신 모든 것을 잃은 자의 깊은 허탈감과 배신에 대한 차가운 사리가 그의 안에서 들끓고 있었다. 자신이 아들처럼 믿었던 사위 자신의 딸이 사랑했던 남편. 그가 자신의 등 뒤에 칼을 꽂기 위해 수년간 완벽한 가면을 쓰고 자신을 기만해왔던 것이다. 나는 너를 정원의 뱀을 찾아낼 사냥개로 들였다. 최 회장이 나직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제 어떤 온기도 남아있지 않았다. 하지만 너는 내 정원 전체를 집어삼키려던 용을 찾아냈구나.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눈앞에 서 있는 이 거리의 소년을 제대로 마주보았다. 그는 더 이상 불쌍한 고아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과 동등한 혹은 그 이상의 지략과 배짱을 가진 진정한 승부사였다. 최 회장은 마침내 결정을 내렸다. 그는 박태석을 조용히 해임하는 것으로 이 일을 끝낼 생각이 없었다. 그것은 용의 꼬리를 자르는 것에 불과했다. 그는 용의 심장을 꿰뚫어 다시는 그 누구도 자신의 왕국을 넘보지 못하도록 만들어야만 했다. 그리고 그 칼의 역할을 그는 자신의 새로운 아들에게 맡기기로 결심했다. 이제부터 너는 나의 검이다. 최 회장은 자신의 개인 금고를 열어 대호그룹 회장의 모든 권한이 담긴 옥새를 꺼내 바람의 앞에 내려놓았다. 나는 너에게 자원과 명분을 주겠다. 너는 처형의 시간과 장소를 직접 선택해라. 그것은 단순한 권한 위임이 아니었다. 그것은 늙은 왕이 젊은 왕에게 자신의 왕국을 걸고 벌이는 마지막 전쟁의 지휘권을 넘기는 장엄한 의식이었다. 그들의 새로운 계획은 다가오는 연례 주주총회를 마지막 전쟁터로 삼는 것이었다. 최 회장은 병을 핑계로 모든 경영권을 박태석에게 잠시 넘겨주는 것처럼 위장할 것이었다. 그리고 박태석이 승리를 확신하고 자신의 시대를 선포하는 바로 그 순간 그의 모든 죄를 만천에 공개하여 그를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비참한 곳으로 떨어뜨릴 계획이었다. 바람과 윤지원은 마지막 결전을 위한 완벽한 증거 자료들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박태석의 모든 횡령 내역과 살인교사 혐의를 입증할 법률적인 검토를 마쳤다. 최 회장은 자신에게 충성하는 이사들을 비밀리에 움직여 주주총회에서의 방역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모든 것이 거대한 체스판 위의 마지막 체크메이트를 향해 정교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주주총회를 며칠 앞둔 밤 최 회장은 바람과 함께 저택의 전망대에서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이 모든 것이 끝나면 이 왕국은 너의 것이 될 것이다. 노회한 왕이 말했다. 그것은 선물이 아니라 네가 쟁취한 전리품이다. 그러니 증명해 보여라. 네가 이 왕관의 무게를 감당할 자격이 있다는 것을. 그의 말에 바람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이제 진흙탕 속에서 마침내 왕관을 향한 마지막 계단을 오를 준비를 마쳤다. 대호그룹의 연례 주주총회가 열리는 날 호텔 대연 회장은 보이지 않는 전쟁의 기운으로 가득했다.
박태석과 그의 세력은 최진혁 회장의 건강 문제를 명분으로 긴급 동의안을 발의하여 경영권을 찬탈할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그는 이미 과반의 의결권을 확보했다고 믿으며 자신만만한 미소로 좌중을 압도하고 있었다. 강바람은 의장석 뒤편에 그림자처럼 조용히 서 있을 뿐이었다. 예상대로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박태석 측근 이사가 최진혁 회장의 건강 문제를 거론하며 회장 해임안을 상정했다. 그는 최 회장이 더 이상 그룹을 이끌 수 없는 상태이며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박태석 부회장을 새로운 회장으로 추대해야 한다고 열변을 토했다. 장내는 술렁였고 박태석은 기다렸다는 듯이 연단에 올라 마치 이미 왕이라도 된 것처럼 자신감 넘치는 연설을 시작했다. 그의 연설은 교묘하고 설득력 있었다. 그는 최 회장에 대한 존경심을 표하는 척하면서도 그의 시대가 끝났음을 암시했다. 그리고 자신이 그룹을 어떻게 위기에서 구해내고 새로운 미래로 이끌 것인지에 대한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했다. 그의 완벽한 연기에 많은 주주들의 마음이 그에게로 기울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승리를 확신하며 의결권 투표를 진행할 것을 선언했다. 바로 그 순간 뒤편에 서 있던 강바람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이상하게도 장내의 모든 소음을 잠재우는 힘이 있었다. 새로운 회장님을 모시기 전에 주주 여러분께서 반드시 아셔야 할 진실이 있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에게 쏠렸다. 박태석은 코웃음을 치며 경비들에게 저 근본 없는 놈을 끌어내라고 소리쳤다.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바람의 신호와 함께 대연 회장의 모든 스크린이 일제히 켜졌다. 화면에 나타난 것은 박태석이 수년간 구축해온 유령 회사들의 거미줄 같은 네트워크와 그를 통해 수천억 원의 비자금이 세탁되는 과정이 담긴 윤지원이 작성한 완벽한 보고서였다. 장내는 경악으로 물들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다음 화면으로 최진혁 회장이 골목에서 습격당하던 그날 밤의 CCTV 영상이 나타났다. 괴한들의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되었지만 그들의 배후를 암시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이어졌다. 바로 박태석의 비밀 계좌에서 거액의 현금이 인출되어 습격을 지시한 해결색에 흘러들어간 자금 추적 기록이었다. 이제 장내는 단순한 술렁임을 넘어 충격과 분노의 함성으로 가득 찼다. 박태석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는 미친 사람처럼 모든 것이 조작이라고 저 고아놈이 자신을 모함하기 위해 꾸민 음모라고 소리쳤다. 바로 그 순간 스크린을 통해 병상에 누워있던 최진혁 회장의 모습이 연결되었다. 그는 더 이상 병약한 노인이 아니었다. 그의 눈빛은 분노로 이글거리고 있었고 그의 목소리는 사자의 포효처럼 장내를 울렸다. 박태석, 이 배은 망덕한 놈. 늙은 왕의 분노에 찬 외침에 박태석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내 놈이 내 딸을 배신하고 내 회사를 배신하고 심지어 내 목숨까지 빼앗으려 했단 말이냐. 내 놈의 게임은 이제 끝났다. 그의 선언과 함께 대연 회장의 문이 열리고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곧장 연단으로 걸어가 넋이 나간 채 서 있는 박태석의 손에 차가운 수갑을 채웠다. 박태석 씨, 당신을 살인미수 및 수천억 원대 횡령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한때 그룹의 2인자였던 남자가 가장 화려한 무대 위에서 가장 치욕스러운 방식으로 몰락하는 순간을 담기 위해 터져 나왔다. 그는 끌려나가면서도 마지막까지 바람을 향해 저주를 퍼부었다. 그의 추악한 모습은 그가 쌓아 올린 모든 위선을 한순간에 무너뜨렸다. 모든 혼란이 지나간 후 스크린 속에 최진혁 회장이 다시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제 지쳤지만 단호했다. 나는 오늘부로 회장직에서 물러나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권한을 내 아들이자 이 회사를 내부의 용으로부터 구해낸 진정한 영웅, 새로운 회장 최바람에게 넘기겠습니다.
모든 시선이 혼란의 중심에서 조용히 서 있는 강바람에게 쏠렸다. 진흙탕 속에서 마침내 새로운 왕이 탄생하는 순간이었다. 주주총회의 폭풍이 지나간 뒤 대호그룹에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박태석은 법의 심판대에 섰고 그의 시대는 가장 불명예스러운 방식으로 막을 내렸다. 그리고 그 폐허 위에 새로운 왕으로 등극한 강바람이 있었다. 그는 마침내 자신을 위협하던 모든 적을 물리치고 그룹의 정상에 우뚝 섰다. 그는 이겼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승리의 환희 대신 잿더미 같은 공허함과 무거운 침묵만이 자리하고 있었다. 그는 밤늦게 아무도 없는 회장 집무실에 홀로 앉아 있었다. 한때는 최진혁 회장의 제국이었던 그 공간은 이제 그의 고독한 왕국이 되었다. 그는 통유리창 너머로 자신의 발 아래 펼쳐진 도시의 불빛을 내려다보았다. 그는 이 풍경을 손에 넣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다. 하지만 막상 모든 것을 손에 쥔 지금 그는 자신이 무엇을 얻었는지 그리고 무엇을 잃었는지 알 수 없었다. 그는 복수를 위해 자신이 경멸했던 박태석과 똑같은 방식으로 싸워야만 했다. 계략과 술수 그리고 냉혹한 결단력. 그는 적을 파괴하기 위해 스스로가 적을 닮아갔던 것이다. 그는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다. 그곳에는 더 이상 거리에 순수했던 소년의 모습은 없었다. 차가운 야망과 깊은 고독에 잠긴 낯선 남자의 얼굴만이 존재했다. 그는 이 무거운 왕관의 무게를 그리고 이 지독한 외로움을 감당할 수 있을지 두려웠다. 바로 그때 집무실 문이 조용히 열리고 그의 옛 동네에서 꽃을 팔던 할머니가 오 비서의 부축을 받으며 들어왔다. 할머니는 그의 직함이나 옷차림은 신경 쓰지도 않은 채 예전처럼 그의 손을 꼭 잡았다. 바람아 밥은 잘 챙겨 먹고 다니냐. 얼굴이 반쪽이 됐구나. 할머니의 따뜻한 손길과 꾸밈 없는 걱정에 그의 얼어붙었던 마음이 서서히 녹아내리기 시작했다. 내 덕분에 우리 동네 사람들 전부 새 집으로 이사하고 아픈 사람들은 병원에 다닌단다. 다들 내 걱정뿐이야. 너를 잊지 않았어. 할머니의 말은 그가 잊고 있었던 가장 중요한 것을 깨닫게 해주었다.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에게는 돌아갈 곳이 그리고 지켜야 할 사람들이 있었다. 다음날 강바람은 대호그룹의 신임 회장으로서 첫 번째 기자회견을 열었다. 모두가 그의 입에서 나올 구조조정이나 새로운 사업 계획에 대해 주목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모두의 예상을 깨고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꺼냈다. 그는 대호희망재단의 설립을 발표했다. 그의 첫 번째 공식 업무는 이윤 추구가 아닌 나눔이었다. 재단의 첫 번째 사업은 그가 자랐던 동네를 포함한 전국의 노숙자들과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한 주거 및 교육 지원 사업이었다. 그는 대호그룹의 순이익 중 상당 부분을 이제부터 이 재단을 통해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재계는 그의 파격적인 행보에 충격을 받았다. 그는 괴물이 남긴 유산을 사람을 위한 희망의 씨앗으로 바꾸려 하고 있었다. 그는 또한 자신을 도왔던 동맹 윤지원 분석가를 희망재단의 총괄 책임자로 임명했다. 그리고 거리에서 평생을 정직하게 살아온 사람들을 그룹의 사회 공헌팀 특별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 그는 자신의 두 개의 세계를 허물고 하나로 만들기 시작했다. 가장 높은 곳의 지혜와 가장 낮은 곳의 목소리를 결합하여 새로운 대호그룹을 만들어갈 것이었다. 몇 달 뒤 그의 옛 동네에는 재단이 후원하는 새로운 커뮤니티 센터가 문을 열었다. 강바람은 그곳에 있었다. 회장으로서가 아니라 동네의 일원으로서. 그는 양복 대신 편안한 작업복 차림으로 아이들과 스스럼 없이 어울리며 함께 웃고 있었다. 그의 곁에는 이제는 은퇴하여 평온한 미소를 되찾은 최진혁 회장이 휠체어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진흙탕의 왕이 아니었다. 그는 진흙탕 속에서 희망의 꽃을 피워내는 정원사가 되었다. 그는 왕관의 무게를 받아들였지만
그것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사람들과 함께 짊어지기로 결심했다. 그는 거리에서 배운 정의와 의리로 자신의 제국을 새롭게 건설하고 있었다. 길고 길었던 어둠의 밤이 끝나고 그의 인생에 비로소 새로운 아침이 진정한 왕의 시대가 밝아오고 있었다.